엄마, 여기가 더 편할 거야. 나 다신 안 올 거니까. 찾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 갈게 잘 있어. 수진아, 잠깐만 기다려봐. 그게 딸이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윤정, 올해 72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 병실입니다. 딸 수진이가 날 여기 데려온 지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라고 믿었어요. 무릎도 안 좋고 혈압도 높아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군요.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 요양원은 시설은 깨끗했지만 영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깨워서 약 먹이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기계적이었어요. 미소는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진이를 키우며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는데 남편은 수진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전 홀로 두 팔 걷어붙이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했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도 참았습니다. 내 딸만은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어요. 수진이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죠. 난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결혼식 날 수진이가 면사포를 쓰고 내게 꽃다발을 건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수진이가 뭐라고 했죠? 엄마 사랑해, 평생 잘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여기에 버린 걸까요? 요양원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립이 문제였어요.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는 치매가 심해서 하루 종일 딸을 찾으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내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더 슬펐어요. 나도 저렇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면회 시간이 되면 로비는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며느리들이 과일을 깎아주고 아들들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내 딸은 오지 않는 걸까? 전화라도 한 통 하면 안 되는 걸까?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전엔 미용 봉사자들이 왔습니다. 머리를 빗겨주고 손톱을 깎아주는 시간이었어요. 한 젊은 봉사자가 물었습니다. 가족분은 자주 오시나요? 전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딸이 바빠서 자주는 못 오지만 전화는 자주 해요. 그 거짓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내가 내 딸을 감싸고 있는 걸까요? 날 버린 딸을 위해서. 어느 날 밤 참다 못해 간호사한테 부탁했습니다. 제 딸한테 좀 연락해 주시겠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따님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엄마가 보고 싶다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란 말인가요? 그날 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딸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건 오후 4시쯤 복도 끝 창문가에 서 있을 때였어요. 바깥 날씨가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했습니다. 돌아보니 사위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고 눈가엔 핏발이 서 있었어요.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제가 꼭 어머니를 여기서 모셔갈 겁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모르게 몰래였습니다. 그는 항상 간호사들 눈을 피해 구석진 복도나 정원 벤치에서 저를 만났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위가 며느리도 아닌 장모를 몰래 만나러 오는 걸까? 그것도 자기 아내 몰래.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때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충격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아셔야 합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 명의로 작성하려던 서류들이에요. 부동산 처분 동의서, 예금 인출 위임장, 그리고 치매 진단서까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치매 진단서? 난 치매가 아닌데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진이는 의사한테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받으려고 했어요. 왜? 왜 그런 짓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재산 때문입니다. 마포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예금 3억. 수진이는 그걸 가로채려고 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진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내 딸이 날 요양원에 버린 게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리고.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요양원 측과도 짜고 있어요. 어머니를 격리시켜 놓고 면회도 못 오게 막고 그 사이에 서류에 도장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서가 있으면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일 거야. 하지만 민수가 보여준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수진이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통화 녹음, 그리고 요양원 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석 달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한테 무릎이 안 좋다며 병원 가자고 했던 것도 혈압약을 바꿔야 한다며. 새 의사를 소개해 준 것도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습니다. 내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운 딸이 날 이용하려 했다니. 왜 사위인 당신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알아요. 수진이보다 저를 더 챙겨주셨잖아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착한 사위였거든요. 집에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사왔고 무거운 짐은 항상 대신 들어줬습니다. 명절 때도 수진이보다 민수가 더 많이 일을 도왔어요. 전 더 이상 못 보고 있겠어요.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여기서 꺼내드릴게요. 그리고 수진이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의 교대 시간, CCTV 사각지대, 비상구 위치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그는 새벽 5시에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민수는 제 옷가지를 챙겨왔고 휠체어 대신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키면 어떡하나, 수진이가 알면 어떡하나. 하지만 민수는 침착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다 준비했어요. 우린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왔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요양원을 빠져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느끼는 자유. 창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는 저를 자기 친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이가 당분간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이었는데 민수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그곳에서 민수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진이의 계좌 내역을 추적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제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석 달 전부터 매달 500만 원씩 제 도장을 위조해서 말입니다. 총 1,500만 원이 빠져나갔더군요. 그 돈으로 수진이는 명품 가방을 샀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민수가 보여준 수진이 SNS 사진들을 보며 속이 뒤집혔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웃고 있는 딸의 모습, 몰디브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 그 돈이 다 내 돈이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피 같은 돈. 더 끔찍한 건 수진이가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민수한테는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대요. 민수는 수진이를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위는 자기 아내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민수가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진이 서재를 청소하다가 숨겨둔 서류들을 발견한 겁니다. 거기엔 제 통장 사본, 위조한 도장, 그리고 부동산 처분 계획서까지 있었어요. 민수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결혼한 지 5년이나 된 아내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는 수진이를 추궁했지만 수진이는 오히려 화를 냈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일에 간섭해? 우리 엄마 재산은 어차피 내가 받을 건데 미리 쓰면 어때? 그렇게 말했대요. 민수는 그때 결심했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 딸이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 가르쳤을까?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줘서 고마움을 모르는 아이로 키운 걸까? 민수는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선택한 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수진이는 욕심을 선택한 겁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어릴 적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메고 해맑게 웃던 모습. 중학교 때 시험을 잘 봐서 내게 달려와 안기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울던 모습. 그 아이가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욕심이 사랑을 집어삼킨 걸까요? 열흘째 되던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수진이를 만나셔야 해요.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직접 대면이 필요합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수진이를 호출했습니다. 장소는 법무법인 사무실. 중립적이면서도 공식적인 자리였어요. 수진이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민수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을 때 전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보는 딸. 하지만 그 얼굴엔 미안함도 반가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과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요? 수진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셔야죠. 그 말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전히 날 요양원에 가둬놓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민수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수진 씨, 이것 좀 보시죠. 부동산 처분 동의서, 위조된 도장, 인출된 통장 내역. 전부 당신이 한 일입니다.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수진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죠. 그래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씨, 이건 명백한 형법 위반입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학대입니다. 노인학대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수진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학대요? 전 엄마를 좋은 요양원에 모셨는데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친절한 곳이었어요. 학대가 아니라 효도한 거죠.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나 싶었어요.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진아,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이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수진이가 민수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괜히 나서서.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당신 남편이야.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 장모를 사랑한다고요? 웃기고 있네. 그냥 착한 척 하는 거잖아요. 결국 당신도 뭔가 바라는 게 있겠죠? 아니야.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는 진짜야. 너보다 훨씬 더 날 생각해줬어. 수진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편이 아니네요. 저 남자 편을 드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넌 날 이용했어. 내 재산을 빼돌리고 날 요양원에 가두고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하려고 했어. 이게 딸이 할 짓이야?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이해해요. 전 돈이 필요했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저만 뒤처진 것 같았어요. 그게 이유가 돼? 전 소리쳤습니다. 너 잘 살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넌 그 고생을 돈으로만 본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그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울음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아이였거든요. 민수도 그걸 알았는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할게요, 수진 씨.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수진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 왜요? 전 사과했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수진이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의 압박과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그는 빼돌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위조한 서류들도 모두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문제였죠.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진이와의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전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포 아파트를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민수는 이혼을 선택했고 6개월 만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계속 어머니를 챙겨도 될까요? 이제 남남이긴 하지만 전 어머니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넌 내 친아들보다 낫다. 1년쯤 지나고 민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혜라는 착한 여자였어요. 둘은 곧 결혼했고 저를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진짜 가족이에요. 민수의 말에 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후 우린 정말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했고 민수는 변함없이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손주가 태어났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모든 게 용서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민수 같은 아들을 얻었고 이제 손주까지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수진이는 가끔 먼 발치에서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한테 들었어요. 수진이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젠가 그 아이가 진짜로 변한다면 그때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전 74입니다. 민수와 지혜 그리고 작은 손주와 함께하는 이 살.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 이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행복합니다. 요양원에서 나올 때만 해도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딸에게 버림받았지만 사위가 구해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요약입니다. 70평생을 살며 배운 게 있다면 가족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민수는 아무 조건 없이 날 사랑했고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진짜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 민수가 제게 보여준 것처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